조국 혁신당이 이 비대위원장에 조국 원장을 또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조국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조국 혁신당의 위기를 타파해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요거 또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 결국엔 조국했다라는 느낌인데 여기 조국 혁신당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해자들이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한테도 서운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편지 막 보내는데도 아무 대응 없었고 네. 출소한 이후에도 다른 일정하느라 피해자들한테 신경 안 썼다라는 게 그 기자회견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피해자들이 싫다는 사람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장난치나. 그리고 조국 비대위원장 어제 메시지가 탈당 보류 알아보고 원하는 당직 있으면 주겠다. 이게 그럼 뭐 무슨 당직 받으려고 이런 겁니까? 피해자들이? 이거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도 여전히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제 일은 아닌데 되게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그렇지. 원하는 당직 있으면 주겠다는 게 그럼 뭐 최고위원 시켜주거나 비대위원 시켜주면 없던 일 되고 이제 피해자들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완전 동의합니다. 저 부분은. 그치. 저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피해자들이 어떠한 당직을 필요로 해서 이거를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무 감각이라는 게 어디서 배울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문서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배울 수도 없는 건데 이 정무 감각이라는 것의 기초는 그냥 민심을 좀 살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조국 대표, 조국 이제 위원장이죠. 조국 위원장이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피해자들에게는 조국 대표만 나오면 내가 얼른 이 사실을 알려서 해결을 해야지라고 마지막에 보루로 남겨놨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다시 또 해결이 안 된 사람이 해결 안 해준 사람이 다시 비대위원 된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조국 대표 다룬 영화가 다시 돌아올 조국. 그러니까 다시 비대위원장 돌아온 거로밖에 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나만이 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좀 착각처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조국이? 한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정치인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나만 할 수 있어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만 아니면 대가 아니라 나도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잘 판단하는 게 정치력이라고 좀 보고 사실 이번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세훈이 누나가 납득할 수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이름을 딴 사실상의 사당화를 전 국민한테 사실 선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내지는 친문 세력의 중심주의로 흘러서 결국 피해자들한테 적확한 이런 징계가 그러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적확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조국 대표를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만큼은 민정수석실 내지는 친문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당화 안 되게끔 하는 그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걸 놓쳤다. 다시 조국 혁신당에서 가뜩이나 사당화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다시 조국이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피해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근데 평가할 수 조국 있겠습니다. 혁신당에 언젠가는 조국이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11월 달에 조기 전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당대표가 되는 것은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비대위원장 뭐 일찍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지.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보기도 안 이것도 좋고. 웃긴 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당대표급이잖아요. 당대표 역할을 하는데 그럼 11월에 당대표를 또 나간다고?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선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거 나가고 내가 관리하고 그러면은 선수도 조국, 심판도 조국 이렇게 되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너무. 모순이 많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살 길은 무엇이냐? 민주당과 이게 좀 합당을 해야 그나마 좀 살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약간 손절하는 느낌이 아닌가요? 조금 계신 분들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조국 혁신당 가신 분들 중에 다는 아니고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네. 민주당이 싫고 네.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그래서- 혁신당은 뭐 어떻게? 지금 지난번에 그 12석 차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정치 세력을 더 넓히고 독자 노선을 잘 해서 쇄빙선의 역할을 잘 하시는 게 뭐 지지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바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쇄빙선이 아니라 난파선이 근데 됐어요. 지방선거 그치. 앞두면은 말이 되나? 예. 이게 보궐이나 광역단체장에서 후보가 난립하거나 쪼개지는 걸 민주당이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 정도의 협상은 있을 수밖에 없고 단일화 전제로 한 그게 선거 연대에서 끝날지 이럴 바엔 합당하자 할지 그 선거 전에는 모든 정당이 다 합당 안 하겠다 해요. 근데 그러다가 막상 선거 때 되면 아. 이게 보수는 하나로 뭉치는데 진보 두 개 쪼개지거나 반대의 경우는 서로가 다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합당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 2, 3월 돼야 알 수 있다고. 내년쯤에 알 수 있다. 지금 사실 이 정도의 행보면은 제가 봤을 땐 개혁신당보다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원래 못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우리보다 9석이 많은데도 네. 안돼. 그러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그러니까 간다면은 제가 이제 취재해본 바로는 네. 내부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아주 강력하게 바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예요? 있어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군지 너무 대표의 궁금하다. 성비위 무마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안 보내게 된 건 아니에요. 네. 여전히 합당을 바라고 있는 세력이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사실상 분당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지방선거까지 다다랐을 때 심리적 분당 상태가 합당하고자 하는 파와 비합당파가 싸우면서 네. 당이 정말 공중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되게 재밌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국 사면되고 나서 그 합당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자강파가 있는 거고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흡수되지가 못합니다. 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아니 내 선거가 당장 중요한데 당장 민주당으로 가고 그러니까 큰 정당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있지. 이게 아마 도화선이 될 거다. 갈등의 도화선이. 근데 어쨌든 조국당의 가장 큰 매물은 조국이기 때문에 네네. 조국 대표가 네. 비대위원장이 뭐 보궐이든 지방선거든 출마해야 되잖아요. 내년 그렇지. 6월에 출마하겠다고 했고 네. 거기를 어디로 정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민주당이 어떤 조건으로 비워주는지 예를 들면 아예 모르겠고 우리 그냥 다 붙어보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이기게 되니까 그게 그렇지. 어느 지역이든 간에 호남만 아니라면 근데 조 비대위원장이 호남에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경기도 정도일 텐데 경기도는 아무리 민주당이 유리해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새 후보로 치르면 국민의힘이 이기거든요. 거기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10% 이상 가져갈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구를 뭐 그게 시장일지 뭐 국회의원 보궐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국 스스로 딱 정하고 이거 나한테 주는 대신에 민주당 너네가 바라는 게 뭐야? 그 딜이 나와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지. 그 아까 이긴 최고가 말한 자강파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조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그렇지. 뭐 그거는 한 내년 초 돼봐야 아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비 사건이죠. 이야기가 이번 주 아마 계속 나올 것 같고 지난주도 계속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지도부가 사퇴를 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흐름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 조국 지금 전 대표 때문에 사실은 강 대변인이 그거에 대한 서운함과 그거에 대한 당의 어떤 조치의 미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의 탈퇴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인터뷰를 한 거고. 이분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일이 마무리가 되지 그렇죠. 않고 수면 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뭐 감옥에 있었고 자기는 당원도 아니었고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또 가요. 예. 막상 사면돼서 나왔을 때는 어떤 책임 있는 가장 최대 주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지도부를 다 밀어내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안 대고 지도부를 교체하고 자기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지금 빠르게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뭐 마치 이용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오히려 이게 막 약간 좀 만들어낸 것처럼 네네네. 당 대표를 위한 그런 것처럼 후속이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은 다른 제3의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든지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일단 그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그렇죠. 하고 예. 그거에 대한 사과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논란에 책임 소재가 없어요. 누구가 이런 문제에서 뭘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당내 지도부가 전부 다 사퇴를 했으니 우리 이 정도에서 책임을 그러니까요. 마무리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와 거기에 있는 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 책임에 있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당의 어떤 내부적인 절차 어떤 이런 것들을 그 판단하고 제재하는 그 과정에서의 절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혁신이나 개혁안을 얘기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사과도 하고요. 네. 그게 되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자기들만 총사퇴를 해서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냥 자리를 내주고 비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시죠?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네.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은 아니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안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일정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그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신생 정당이에요. 사실 개혁신당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근데 아니,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걸 보면 네. 비슷하잖아요. 한 3개월 준비해 갖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이게 아니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의석수도 많은 데인데 그게 되면 좋지 않아요? 아니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고 그러니까 다르죠. 여기는 이제 본인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은 개인 정당이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의 지분이 많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저는 이준석 정당이라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바는 급조한 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사실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당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분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잖아요. 네. 사실 이분이 명시적 그 가해자 그룹에 있는 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명시적인 가해자는 아닌데 피해자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가해 그룹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와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시혜를 베풀듯이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거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조국 대표 외에 그러면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인물이 없죠 특별히. 이 조국 전 대표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셈인데 저는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절해야 제가 된다. 제가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외부 사람으로 일단 이 사안을 수습한 후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는 복귀 수순. 아니 근데 추천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조국이 예.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예. 다시 추천하라 니네들이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거절한다 이런. 아니 좀 약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예 그렇죠. 추천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그 들어요. 의총에서 결정된 건데 물론 당무위를 거치고 조국 전 대표가 받아들여야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최악의 결정을 계속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하고 있다. 네. 강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지도부가 첫 번째 지도부가 왜 사퇴를 했어요? 성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 네. 이런 것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령탑을 조국 전 대표에게 준다? 자 그럼 이 과정에 조국 전 대표는 책임이 없었냐?
본인은 나는 수감 중이어서 그리고 편지를 뭐 어떤 얘기를 그런 들었지만 말을 했죠. 예. 여기에 의견을 내는 건 당원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적 절차에 부적절하고 판단해서 안 했었다라는데 그걸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조국의 당이에요. 아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황현희 앵커가 당을 만들었는데 네. 현희 혁신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니 황현희에 다 깐다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프로그램 거기 할수 지분이 있죠. 없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예. 우리가 조국이란 말도 사실은 뭐 국기에 대한 맹세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때 빼고는 사실 잘 안 쓰던 말이에요. 오래전에 빼고는. 근데 굳이 조국 혁신당 넣은 건 조국 전 대표의 사실상 1인 정당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수감돼 있어서 당원의 신분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난 책임이 없다.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라고 한 건 무책임한 말이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면돼서 나온 다음에도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간다? 이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왜 나왔냐? 뭐 저는 그게 일각에서는 궁금해요. 왜냐면요. 6대6로 갈렸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 총 과정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추정컨대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도덕적 크게 보면 도덕적 해결하는 것 같은 건데 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떨어져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회의 과정은 자 이 조국 혁신당이 당을 만든 뒤에 최대의 위기를 겪었는데 조국 대표로 계속 뭉쳐서 해결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쟁점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혹시 조국 대표가 여기에서 비대위원장을 못 맡으면 반조국 세력이 뭉쳐날 기회가 만들어진다. 찬성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의견 수렴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냐보다도 조국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면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조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겠냐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그 당의 중심 어떻게 보면 뭐 실권 그걸 잃으냐 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 경륜이나 내공이 부족해요.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그렇죠. 좀 부족하다. 정치인의 정치적 내공과 사실 정책적 내공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쌓아야 되는 건데 덜컥 이 어려운 문제를 맡겼다? 사실은 조국 전 대표를 만약 아끼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맡겨서도 안 돼요. 부담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쉽게 해결 못할 겁니다. 근데 네네. 되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 저는 문제는? 예. 조국 이 비대위원장 맡을 것 같아요. 아 맡을 것 같다고 네. 보십니까? 내일 결정 난다는 거잖아요. 네. 내일인가요? 금요일?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 귀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뭐 주도적으로 귀를 뜯겠다. 해결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공감 능력이 일단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여러 명에 있는 그 피해자들의 마음과 관련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그 자리가 비워졌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여기를 내가 장악하는 데에 굉장히 자기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지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소통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조국 전 대표 정도 되면 이거 위원들이 그 얘기할 때 6명이 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럼 너 이렇게 해서 그쵸. 그 비대위원장 나 추천하고 나 갈게. 그리고 나 사진 귀 올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상관없이 맡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맡을 분도 거라고 같으세요? 봐요. 아 그래요? 네. 두 분도 맡아서는 안 되지만 맡을 거예요. 그게 저도-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제 말씀도 맞는 것 자체가 내공이 부족한 것이다. 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그 현실론을 이유로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네. 지금 약간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게 조국 혁신당에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6명 딱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6명은 이른바 자강파
조국 없이도 조국혁신당이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6명은 조국파.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조국 대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어쩌면 복화수를 얘기한 거죠.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가서 의원총회에서 이거 조국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국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엔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뭐 김최고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내공이 부족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2달 뒤에 수능인데 킬러 문항이 나왔는데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문제만 처음부터 들어가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망치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고 봐요.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수학 1등급이 아닌데 왜 킬러 문장부터 풀고 있냐. 저기 좀 1, 2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앞부분에 제일 마지막부터 풀고 그런 안 되냐. 겁니다.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 사진 저는 거의 이거 최악의 사진인데 이러고 있는 거.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성비 피해자가 당의 처리 과정에 환멸을 느끼고 탈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리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응 방식이냐. 근데 제가 조국 대표보다는 어리지만 약간 나이도 있어서 그래서 꼰대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되게 희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조국 전 대표가 내공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예.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선한 사람인데 저런 문제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륜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킬러 문항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참다가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면서 나오면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었는데 역시 그 문제 자체도 해결이 안 됐었고 관심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광폭 행보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과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일은 당연히 뒤처지는 거고 이 관심이 없어지는 이 상황.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나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그 처리는 미흡하고 심지어 처리를 잘 못했던 그 분께서 비대위원장까지 되려고 한다.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네. 이건 평가는 뭐 시청자분들께 맡겨야겠죠. 조국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면이 8월 15일 석방돼서 0시에 나왔잖아요. 네. 정말 광폭 행보를 보였어요. 근데 나는 몰랐다. 이렇게까지 일단락 된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가 뭐가 있냐면 8월 31일인가요? 최강욱 의원이 조국혁신당 그 연수에서 강연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정확한 워딩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조국 대표 뭐 이렇게 수감돼 있었고 이런데 이 사소한 문제로 당이 시끌시끌 이렇게 사소한 나와요. 문제라는 게 참 큰 워딩이었죠. 그렇죠. 예, 그 큰 아주- 실수였죠. 예. 근데 저는 그 부분 뭐냐면 당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 당원이 아닌 최광욱 전 의원도 성비 처리 과정 문제로 당내에서 시끌시끌하다. 사실 저희는 몰랐죠. 그 정도. 저희도 사실 일단락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그게 시끌시끌한 거를 당 밖에 있는 의원도 알아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모르고 있고 해결을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전체 총사퇴. 총사퇴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놀라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조국 혁신당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본인들이 적절히 취했어야 할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원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비대위가 들어와서 아마
혁신 비대위 성격인 거냐 아니면 또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인 거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지금은 혁신을 또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조국 지금 현 원장이 들어와서 그냥 어차피 본인 당이니까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당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아예 그냥 맡아서 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네.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표 물러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가 네.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국면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창당할 때도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네. 그 무게감보다 몇 곱절의 무게가 지금 이 과제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참 해결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 문제가 된 두 분이 있잖아요. 가해자로 지목되신 두 분이 이거는 들리는 얘기로는 전 정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닐까봐 자리를 유지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막 돌던데 이야기 지금 좀 일반 해주십시오. 대강의 실명들이 다 공개된 거 아닌가요? 김보엽, 네, 신우석 네. 공개. 네, 김보엽, 그렇게 신우석 되었습니다. 한 네. 분은 뭐 저도 방송 자주 했었고 언론계 선배인데 한겨레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당원권 정치가 아니라 제명이 됐어요. 아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범으로 이제 판정이 된 셈이죠. 다른 분은 신우석이라는 분은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실 특수감찰반 반장을 했다는 감찰반장. 거잖아요. 감찰반장. 근데 이분의 주요 업무가 네. 친인척 관리. 예. 그 친인척 관리 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뭐 그 태국 이주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을 다 알고 있었던 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다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다는 것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세간의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징계 수위가 세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아직 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럼 진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그 징계 수위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그러면은-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당직을 만약에 박탈하게 되면 당직을 박탈하고 제명당에서 밖에 내놓아 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감당이 안 될까봐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아직 뭐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가정을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못 잘라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의 핵심 참고인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80여 차례의 이 검찰의 질의에 불응하고 진술 거부권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했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모든 민정수석실의 인사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말을 맞춘 건지 짠 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말을 맞추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기서 제명해버리거나 김보엽 대변인처럼 그냥 내쳐버리면 그냥 사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정당의 보호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정치적 뜻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고 다른 어떤 정략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 사이 내부에서는 신우석 팀장만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아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신규 채용권의 당직자에 대해서 호프집에서 면접 보고 뭐 손금 봐준다고 손 만져도 그냥 당원권 정지로 1년만 쉬었다 돌아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걸 인지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조치다운 조치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신우석 팀장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혁신당의 구조라는 게 당무감사위원장도 이강철 위원장 다 민정수석실 출신이고요. 네. 최강욱 의원도 민정수석실 출신이고. 제가 모르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출신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경제특보, 법률특보 등등 전부 다 민정수석실 출신의 혹은 문정부 청와대 출신의 인사들이 전부 다 요직을 맡고 있어서 조국 대표가 그리고 민정수석실 그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이 신우석 팀장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는 심리가 세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우석이라는 인물을 아니, 근데 어떻게 너무 보고 좀 있는 약간 거예요? 어거지스러운 논리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무슨 그게 뭐 진실을 불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걸 처벌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 1년 뭐 이게 적절성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정확하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1년을 받았다 손 치면 앞으로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대단히 큰 공격거리가 될 거거든요. 이건 본인이 잘못한 것이고 당에서는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치를 취한 것은 저는 앞으로 이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적 요소가 될 거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더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거지스러운 논리일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어쨌든 비대위원회가 들어와서 실제로 뭐 1년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어떤 잘못을 뭐 덮어준 게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드러내서 네. 제대로 돼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보여준다면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조국 혁신당이 이걸 다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네. 뭔가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솜방망이 처벌로 1년만 한다? 전 그런 계산을 지금 하기에는 당 앞에 놓여 있는 태풍이 지금 너무 크다. 아니, 그러면 어. 젊은 당직자의 채용을 위해서 호프집에 들여다가 면접을 보고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몸을 가까이 접촉을 시키고 손을 만지는 행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그 징계를 납득할 수 있겠어요? 제명이 그게 아니라- 아니라면 네. 설명이 안 돼요. 네. 제명. 그러니까 신석 팀장의 이 징계의 수위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럼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이 사람은 그거는 좀 어쨌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년이 센 건지 뭐 낮은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런 건이 터졌을 때는 다 제명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뭐 하여튼 매력이 세간의 있을 텐데. 의혹이 네. 그런 식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우석에 대해서는 당권 1년 정지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김보엽 제명됐잖아요. 그런데 신우석은 1년 당원권 정지인데 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조치였는지 네. 그게 좀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게 지금 이긴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그 의사결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같이 근무했던 형 동생 하던 사이예요. 네. 그 형 동생 하던 사이에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정도의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결론이 나온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당이 힘든 건데 사실 지금 비대위 체제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대위를 피해자들은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비대위 만든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제가 피해자라도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본인이 한다 그러면 다시 그 사안을 들여다보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아니 그 피해자 특히 강미정 전 대변인이 왜 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가? 저는 결정적 두 가지 장면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조국의 침묵이에요. 본인이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8월 15일 이후에 20일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조국의 침묵. 그것을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네. 두 번째는 최강욱 전 민주교육원장 이분이 2차 가해 발언한 거예요. 네. 자기는 최강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녹취 들어보니까 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야 이거 뭔가 내가 이 마지막 남은 네. 탈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렸구나라고 생각한 건데 이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하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거기 그 변호인인가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폭력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도부 총 사퇴하는 장면을 보고도 그 피해자의 그 계시는 고문께서 너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바랬던 당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당에서 단 한 번도 뭘 원하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뭘 원하는지를 물으면은 당직 복귀나 이런 말을 할 게 뻔하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체를 묵살해버렸다는 건데 이게 그래도- 당 전체가 조국 대표가 안 다치는 방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조국 대표한테 정치적 흠결 내지는 스크래치가 안 나는 방향이 무엇인지라는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이 그 사건을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하려다 보니까 음. 피해자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고 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사건이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당 대표와 지도부의 사퇴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강미정 대변인과 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우석 팀장과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혹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어떤 윤리 규범 내지는 이 징계의 규범대로 징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건데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당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를 해버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뭐 온다 만다 이러고 있으니까 좀 약간 배가 당이 산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의 2차 가해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빠르게 하고 뭐 교육위원장직도 이렇게 뭐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좀 대처가 좀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정청래 보세요? 대표가 이런 건들에 대해서 그 생각 외로 네.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하는 것 빠르시더라고요.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뭐 주식 그 했을 때도 이춘석 이춘석 의원의 씨, 경우도 예, 그때도 의원님. 이제 바로 네. 근데 이때도 바로 이 건을 딱 보고 본인이 사과해야 되겠다고 바로 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대처들이 좀 빠르고 이런 대처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함의가 되어 있는 음. 것이고 거꾸로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하지 못했었던 조국혁신당에 더 큰 부담이 되겠죠. 네.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저질러 버린 일들이 있고 이제 와서 이게 수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서 해야 될 네. 것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조국혁신당에서는 엄청 큰 네. 더 가중된 부담이 더 앞에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거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가 광폭 행보를 하면서 뭐 내년 지선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터지면서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는데 조국혁신당이 자력갱생 가능할까? 간단하게 의견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민주당과 별개로 그 전에 모 지역구에서는 단체장도 배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요거 가능할까? 뭐 가능하다면 뭐 어떻게 행동을 지금 취해야 가능해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국혁신당은 난감하네요. 사실 조국 대표의 1인 정당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최종 목표는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경로를 택하는 것이 가장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가라고 생각할 텐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2028년 그 총선까지는 조국혁신당이 자강 노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강 노선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이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38석을 확보했거든요. 예. 그래서 2024년 선거에서는 워낙 준비 기간이 짧고 후보들을 각 지역에서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만으로 12석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버텨보겠다. 정치인 또 버티는 게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이후에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이든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 뭐 일단 네. 조국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순간 진보 진영의 표가 나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화 압박이 강해질 거고 단일화 압박에서는 그럼 2002년처럼 국민 여론조사에서 1대1로 붙어서 네. 해보자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이렇다 할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국 대표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런 생각을 이런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너무 생각하겠죠. 스트레스가 많이 나니까 이번 일로 그러나 경쟁력이 그만큼 될까 이런 저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조국 대표가 이번에 2030 세대에서 완전히 그 민심을 맞아요. 잃었다. 2030의 절반은 남성이잖아요. 네. 근데 2030 남성은 극우화됐다고 해서 쳐냈어요. 근데 이번에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성인지 감수성에 제일 민감한 세대가 2030의 여성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반응하면서 2030 여성들이 갖고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한 환상 예. 이런 것들이 깨진 거예요. 그럼 2030 세대의 표를 가져갈 그 동력이 없어.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그 8월 15일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온 조국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본인에게 정말 마이너스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0 세대에 결집시켜서 네. 대통령 나가겠다는 생각 접겠습니까? 근데 그게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은 한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광폭 행보하지 마라, 자중해라.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네. 메시지가 나오다가 최근에 메시지가 없으시죠? 네. 조국 혁신당이 호남 지역에 플랜카드를 붙일 때마다 예. 박지원 의원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소탐대실이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쏙 들어간 것 같고 저는 이건 정면 돌파밖에 없다고 봐요. 정면 돌파라는 게 뭐냐면 정말 진지하고 성심껏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노력. 이거는요. 이 진언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야, 저 정도까지 사과하고 저 정도까지 노력하고 저 정도까지 후속 조치를 하고 뭔가 진짜 거듭나려고 하는 이 모양을 한 방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진중하고 진한하게 그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당 대표가 되냐 안 되냐는 전 그다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뭐가 유리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 저는 약간 이거를 뭐 소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자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굳이 합당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 굳이 뭐 앞으로 뭔가 협력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못 넘어가게 되면 네. 앞으로 정치적인 뭐 이게 플러스 요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최근까지만 해도 예 말씀 주십시오. 조국 사면 뒤에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까지 이 여세를 몰아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성비 은폐 사건을 통해서 합당은 물 건너갔고요.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2030 표뿐만 아니라 그 조계사에서 강미정 대변인의 성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대응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2030 표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4050의 어떤 표까지 사실 좀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사건이 조국 혁신당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합당은 물 건너갔을 건데 이 성비위 사건 은폐를 통해서 아마 심리적 분당 사건까지 좀 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당 내에서 이른바 친문 세력들 그리고 본인과 함께 했었던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라든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을 통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일처리를 이렇게 하고 성비위 사건 터지다 보니까 이제 합당이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합당을 하고자 하는 그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럼 조국 대표한테 아마 심리적인 압박을 하겠죠. 아 그래도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니까 지방선거에서 몰표할 수 있으니 무조건 민주당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강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관성과 비관성이 맞붙게 되면서 조국 혁신당 내부에 좀 뭐 갈등이 나중에 좀 분출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이 성비위 사건으로 12명의 의원이 6대6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합당을 두고 아마 갈등이 좀 크게 불거질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누가 이 사실을 알만한 분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의견을 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막 돌아다니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었는가. 그 지난번에 이긴 사무총장님 그 쇼츠 보니까 파국 혁신당이라고 하기도 표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국을 혁신해야 되는 당이 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조국이 없으니까 뭐 타국 혁신이냐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국민의 불신을 살 만한 일들이 자꾸 터져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일이 그래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해결이 잘 되길 바라고 정당이 뭔가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할 때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좀 골마 있는 것들은 스스로 잘라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3당으로 왜 이기인 총장님도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도 방송 나가서 저희 네. 이준석 대표 되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아닌 거예요.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아마 이 사건 하나를 두고도 저런 식으로 그렇게 막 되게 휘청휘청 카운터 펀치 맞은 것처럼 그렇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은 정당일수록 네. 그렇잖아요. 벤처하는 사람들도 숙식을 거의 같이 하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동지의식, 가족 같은 마음으로 되게 뜨겁거든. 창업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은 네. 그 회사 내에 어떤 자정 노력을
이게 어떤 인간적인 자정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 인사 규칙이든 뭐 당원으로 당으로 치면 당원 당규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원칙이 설립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 가족 같은 문화 예.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더 큰 정당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급조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같이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문제가 부각됐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갈 거냐. 네. 뭐 한번 그 조국혁신당의 사례는 여러 그 소수 정당에는 반면 교사의 사례가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성비위 사건으로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 오늘 아침에 강미숙 조국 혁신당 여성 고문께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써서 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답장 받지 못했다. 뭐 출소하고 나서 석방되고 나서 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을 한번 만나서 위로하겠다. 요 정도의 말만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면서 좀 많이 섭섭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조국 전 대표 지금 조국 원장만 남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세 분의 패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자유롭게 좀 주십시오.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불거진 게 지난 주죠 4일인데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성비 사건, 오래 묵은 성비 사건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게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종의 여권 내 어떤 파워 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제 사건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보면은 이 친명 스피커 이른바 친명 스피커들이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조국 혁신당을 한마디로 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국 대표의 어떤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하던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어떤 조국 혁신당을 이번에 완전히 뭔가 좀 해체 수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초록은 동생이라고. 아니 그게 나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아니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야당이니까 대동단결했다. 시나리오. 아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고. 아니 진짜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아니 왜냐면 그 뭐 거기가 당이 대응을 잘못하고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재론할 필요는 없고 예. 저는 이 얘기가 들었을 때 한창 이 얘기가 딱 터졌을 때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받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굉장히 불편해할 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굉장히 음모론적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터졌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민주당은 속으로 이걸 좀 계기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기획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 뜻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도 처음에 너무 이 시기에 이런 일이 터져서 민주당이 그랬나? 언뜻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갔는데 저는 제가 제일 궁금한 대목은 그럼 민주당은 호남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선거 연대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조국 대표가 뭐 특정 지역에 출마도 하고 그럼 민주당이 거기를 불출마를 해서 조국 대표를 좀 밀어주고 그래서 호남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되 또 수도권이나 이런 접전지에서는 조국 혁신당이나 상징적인 인물한테 좀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도 성공을 하고 조국 혁신당도 성공을 하는 윈윈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추후에 그런 선거연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뭐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조국 전 대표 출마한다고 그 자리를 비켜줄 수 있을까? 과연 향후 대권 구도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에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하면서 또 경쟁 구도로 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김지호 대변인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저도 자꾸 장난을 자꾸 치게 되는데 지금 댓글이 자꾸 신지호 듣기 싫어 이제. 신지호 재밌다, 김지호 재밌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말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지금 입장이 어떠신지. 뭘 시원하게? 뭘 시원하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되게 난감했잖아요. 뭐 이렇게 광폭 좋죠, 경고하고 뭐 하면서 지금 난감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고 뭐. 저는 뭐 두 분 패널 분들 얘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피해자들이 예. 그 당을 다 지금 떠난 거잖아요. 탈당하거나 계약이 종료되거나 그렇죠. 면직되거나 네. 뭐 한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름도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급여 생활자인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막막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거든. 그런 기준에서 마치 지방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글쎄 앞으로 뭐 애초부터 저희는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크게 내가 여기 견제할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사실 그런 마음은 국민의힘에 있죠. 큰 경쟁자는 국민의힘이니까.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조국 대표를 왜 사면해 주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정말 우리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면을 해준 거잖아. 같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운 동지이기 때문에 같은 당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을 종식해야죠. 종식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사면하신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피해자들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맨날 억강부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게 가해자하고 지금 2차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이 세 분류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했다. 합법적으로 처리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개혁신당에서 만약에 사무부총장이 직원을 뽑을 때 3개월짜리 직원을 공고 낸 후에 술집에서 면접 보면 개혁신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술집에서 면접을 왜 보나요? 술집에서 말이 안 면접을 되는 얘기잖아.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 이상한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같이 직장 동료로 호감이 생겼다기보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뿐이 없고 당으로서는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근데 당직 1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네, 정지 1년이 됐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관례대로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뭐 한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저는 그래도 조금 이분들 강미정 대변인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저는 좀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 피해자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노력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과정에서 그 피해자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상처를 받고 그분들이 당을 떠나고 이 2차, 3차, N차 피해가 양산되는 이 과정이 저는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당내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게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분은 무응답이었고 지금 여러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도 약간 책임 회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됐으면 조금 조국 전 장관이 나서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일을 좀 수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SNS 프로필 사진 바꾼 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 SNS에 저는 어젠가 그제 바꿔버렸어요. 저는 정말 경악을 맞아요. 했어요. 음. 이 시점에 음. 경청을 하는 모습으로 이걸 바꾼 거잖아요. 저 의미가 뭐죠? 왜? 아니 들어야 될 시점에 듣지 않았잖아요. 피해자들이 나 아프고 힘들다고 외치고 호소할 때 듣지 않았잖아요. 외면했잖아요. 그때는 외면하고 왜 지금 듣겠다 그러죠? 저는 그 또 뿐만이 아니라 더 나쁜 건 지금 어떤 기사들이 양산이 되고 있냐면 조국 전 장관이 강미정 대변인이나 이분들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못 만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요. 네.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겠어요? 조국 전 장관 측일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측이 언론에다 아니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응답하지 않아.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해자들의 행태입니까? 이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면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저는 네. 굉장히 어둡다고 봐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역시 책임을 전혀 통감하고 있지 않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조국 혁신당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저 경청의 자세를 저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굉장히 공감력이 좀 이번 부족하지 사건에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게 사실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수습 능력인데 사실 조국 대표가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픽을 하면서 네. 민정수석으로 픽을 하면서 그야말로 일약 여권 내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해요. 그 전까지는 뭐 서울대 아주 얼굴 잘생긴 교수였는데 그리고 좌파에서 셀럽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대권 주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중간에 법무장관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암초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공경에 처해졌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극복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뭐 8개월 동안 교도소도 갔다 왔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의무를 갖게 되는 거는 그분의 어떤 진짜 조직을 다스리고 네. 각 운영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느냐, 정무적인 능력을 보여줬느냐 네.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랬을 때 지금 여권 내에 자기 스스로는 아마 사면 복무를 받고 나오면서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웠을 겁니다. 대선 주자로서 좀 마음이 급했던 거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들 차근차근 뭐 하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예. 거기서 보여준 능력이란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이민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들도 자기가 뭐 당원이 아니라서 뭐 대처를 못했다는 식의 어떤 발뺌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대권 주자로서 이러다가 그야말로 조기에 여권의 대권 주자 행보에서 낙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또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피해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도부 총사퇴를 하는 거를 바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고 조국 전 장관만 두고 이렇게 사퇴하고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폭력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내가 몸담았던 내 당을 망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난감하게 만든 거니까. 이게 지금 전선을 네.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후퇴하는 거예요. 쑥 빼갖고 재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 그냥 성비위했던 사람들만 단칼에 쳐냈으면은 네.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안 커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성비위를 보통 조직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네. 이게 그 가해자들이 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그 가담자들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지도부에서 인정도 못하고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지금 사퇴하고 최선의 자신들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사항은 가해자 그다음에 2차 가해자 네. 사항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찾아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내지 않으면 네. 사항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지금 뭐 어디 뭐 비대위원장을 또 맡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야말로 무건수행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자숙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 하는데 조국 대표 비대위원장 아니 이준석 아니 내가 물어 이준석 대표도 저 우리 국민 중에 60만 명이 국회의원 제명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당 대표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솔 의원이 우리 진보당의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분이 이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갖다 붙이시는데 제가 그 우리 젓가락 발언 얘기 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지금 1시간 해도 또 못하는 얘기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젓가락 발언 가지고? 제가 뭐 손해 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따로 특집으로 한번 구성을 아니, 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다시 저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예. 지금 이 조국 이 사태, 조국 혁신당 얘기 예. 보면 저는 민주당이랑도 무관치 않다고 봐요. 이제 뭐 여러 이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 주신 그 경징계 받은 1년 당원 정지 받은 그분이 문재인 정 청와대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도부와 유대감이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징계를 더 강하게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권력 구조가 있고 근데 또 그분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문다혜 씨 태국 문제 여기랑 다 엮여 있어서 검찰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거랑 다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아니 뭐 제가 민주당 대변인인데 여기서 제가 먼저 제기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대변인님 모시면은 조국 혁신당 측 인사를 1+1으로 모시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강미정 대변인 추천하려고 했는데 요새 연락이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일단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성비나 이런 거는 사실 권력 관계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나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빨리 처리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해자나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뭐 전 정권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정권 뭐 저도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거기 가해자뿐만 아니고요. 그 또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최강욱 전 이제 연수원장인가요? 네. 그분의 발언도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사실은 개돼지 뭐 그런 발언을 떠나가지고 이직들을 묻어버려야 된다. 그게 진짜 극단적인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발언이잖아요. 폭력적인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었다니까 저는 기함을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가 임명했죠. 그래놓고 빨리 또 사퇴를 시켰죠. 여하튼 좀 무거운 주제. 또 뭐 강미정 대변인이 워낙에 화두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 강미정 대변인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뭐 시간 좀 지나면 모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